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의 박민입니다. 이래선 안 되는데 오늘도 역시 코로나 환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엔 전주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잠시 후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걱정하다 못해 공포를 느낀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평소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이른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정신의학 전문가 초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전라도의 천년 이야기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 야사까지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하자. 전기차 사고 싶은데 충전은? 배터리는? 팔 때 가격은? 걱정 마세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구매 종합 케어 프로그램 빌리브. 배터리 보증에 중고차 가격 보장, 전용 앱으로 충전까지 쉽게. 여기에 6가지 혜택이 더? 빌리브 믿고 전기차 사야겠네. 홈페이지는 H에코 가이드 참조. 여기는 미국 시카고 100년 전통 에이스 하드웨어. 공구, 페인트, 인테리어, 건축 자재가 한 곳에 있네요. 그렇죠. 집수리할 때 딱인 곳이죠. 말씀드린 순간 한국 에이스 하드웨어에서 영업 전문가를 모신다고 합니다. 네, 70개국에 진출한 세계적 기업 찐이에요. 검색창에 에이스 하드웨어. 은진아. 선배님. 폰 바꾼다더니 아직도 이거 쓰네? 바빠서 매장 갈 시간도 안 나고. 내가 지금 배달 시켜줄게. 폰을요? 1시간 안에 뭐. 바쁜 당신에게 쓰임새 있는 1시간 배송. KT샵에서 이용해보세요. 쓰임새 있게 KT. 배송 가능 지역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에이스로 바꾸길 잘했대요. 누가? 내 몸이요.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잘 잤다. 에이스 침대. 영업 전문가를 찾습니다. 에이스 하드웨어. 미국 100년 전통 70개국 세계적인 브랜드. 채용중. 공구, 페인트, 집수리, 건축 자재 다 있죠. 영업 전문가를 찾습니다. 에이스 하드웨어. 검색창에 에이스 하드웨어.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양송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양송이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이죠? 네, 현재 4시를 기준으로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또 순창과 남원, 고창, 전북 남부 앞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최대로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나 이 서해상의 도서 지역으로는 내일 낮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144에서 216km까지의 또 강한 바람이 일 예정이고요. 네. 또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가깝고 또 지형 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덕유산과 지리산 등에는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서해안 지역은 내일 이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고 하니까요. 이 저지대 침수 또 해안가의 안전사고까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11시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하니까요. 네.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태풍이 링링이나 볼라벤급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면서 네. 전라북도도 비상체계에 돌입했죠. 네, 현재 도내 그 국립공원 12개소 전체 탐방로의 입산이 통제됐습니다. 또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둔치 주차장 7개소의 출입도 통제되고 있는데 또 도내 각 항구와 포구에는 어선 등이 좀 대피한 상태고요. 한편 섬진강댐이 이 태풍 북상에 대비해서 어제부터 사전 방류에 나섰습니다. 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어제 오후 4시를 기해서 초당 300톤가량의 섬진강댐 방류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도내 학교들도 오늘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면서요? 네, 도내 유, 초, 중, 고등학교 26곳이 해당이 됐는데 개학을 연기한 곳이 1곳, 또 원격 수업이 3곳, 또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곳이 22곳 등 자체 홈페이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학생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네, 태풍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네. 코로나 소식 보죠. 전주와 군산에서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로써 도내 80번째에서 84번째까지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이 중 이 80번에서 82번째 확진자는 도내 77번째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확인이 됐고요. 83번째 확진자는 현재 접촉자 등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고 84번째 확진자는 최근 도내 71번째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치료 병상이에요. 네, 많이 확보가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현재 전라북도는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 확산세가 사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요. 또 깜깜이 감염이 늘면서 역학조사의 어려움도 크다고 합니다. 이 지난 25일 하루 도내에서만 총 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네. 현재 그 도내에선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이 이 국가지정 음압병상 등 총 25개의 치료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군산의료원은 별도로 총 67개의 병상을 확보해서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 가능한 병상은 총 92개로 확인이 됐고 이 중 44개 병상이 가동 중이고요. 잔여 병상은 48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전라북도 입장은요?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공공의료원의 병상을 사용한다든지 또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84명,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누적 확진자는 31명입니다. 네. 자, 끝으로 군산 새만금 산단 중심으로 한 전기차 관련 기업 투자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요? 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전기차 관련 이 전장 부품 제조 기업인 주식회사 비전에셀과 새만금 산단 입주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앞으로 좀 이 강소 특구 지정이나 전기차 클러스터 조정에 따라서 좀 추가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양송희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때 걱정하다 못해서 공포가 느껴진다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평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더욱 힘들어할 텐데요. 정신의학 전문가는 이 상황 어떻게 볼까요?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상열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열입니다. 네, 코로나19 전과 후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의학 부분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장기간의 이제 감염병에 대한 적응 과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네. 보니까 집단 생활이 이제 개인 생활로 많이 변하게 됐고요. 이런 와중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치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나 정신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이제 많이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정신건강의학적 진료를 받은 인원이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신보건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네. 이 환자와의 정서적 교감 이런 게 예,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실은 대면 접촉이 좀 어렵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전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환우분이 오시게 되면 얼굴 표정을 바라보고 서로 공감하는 것이 좀 그렇죠, 용이했다고 그렇죠. 한다면 마스크를 쓰니까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감염병에 따라서 물리적 거리두기, 네네. 사회적 예. 거리두기 정책들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 정신질환을 겪고 계신 환자분들에게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분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정신장애를 앓았던 분이나 또 앓고 계신 분이 현재 사회적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일반인에 비해서 고립감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가지고 있던 기저의 어떤 정신장애들이 더 악화되거나 또는 재발되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투약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쉽게 병원에 오셨던 분들도 이런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병원을 방문을 꺼려하거나 그래서 제때 이제 투약을 하지 못해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좀 올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기저에 평상시 좀 불안이 심했던 분들은
이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특히 건강 염려가 심했던 분들은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져서 불안에 따른 신체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집안에만 계시다 보면 이제 보통의 경우도 사실은 예. 좀 우울해지고요. 예, 예. 괜히 좀 외로워지기도 한데 이 정신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 격리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피로감들이 좀 누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 이제 또 지난번에는 오랜 기간에 장마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햇볕을 쬐을 수 있는 시간도 좀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집안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서 외부랑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고립감을 좀 많이 느끼는 거죠. 고립감을 느끼다 보니까 훨씬 더 우울감이 좀 많이 올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심평원의 데이터 같은 걸 보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인원이 작년 비슷한 대비에 대해서 약 10%가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요? 예, 올해 네.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많은 스트레스나 중압감들로 인해서 더 많은 정신적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코로나19가 전 사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 공포감을 느낀다는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이제 좀 걱정과 공포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 걱정을 하다 보면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감을 잘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대한 대처를 잘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공포는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지나친 불안감, 지나친 공포감 때문에 실제는 역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너무 불안하니까 아예 마스크를 벗고 다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감염에 관련된 위험성을 막 높이는 방법도 그것이 자신이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반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공포는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더 줄 수 있죠. 적당한 걱정은 반드시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수준까지 나아갈 경우에 오히려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를 다 안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손도 잘 안 씻거나 이게 더 언론에 자주 나왔던 막 함부로 하셨던 많은 분들이 실제는 그 기저에는 공포스러운 감정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우리가 이제 고립감, 우울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아예 하나의 명칭으로까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우울이라고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는 표현을 하던데 이 코로나 우울 증상 뭐 이게 실제로는 좀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울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식사 생활, 수면 생활, 또 어떤 성적 욕구 같은 것이 떨어지죠. 아울러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생각들, 또 아니면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또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맑질 않고 우울한, 이렇게 까라는 느낌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 일반적인 이제 우울한 증상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코로나와 연관됐다고 보여지는데 대개 우울은 상실감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많은 국민들이 이전에 생활했던 생활 스타일을 자칫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동료를 만나고 저녁이면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술 한잔 마시고 같이 어울렸던 그런 생활을 상실하게 됐던 거였고요. 또 건강을 또 상실하게 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최근에 이제 중합되면서 경제적 상실감을 또 겪게 될 수 있겠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실감들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결국은 우울한 걸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코로나 우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실감인 것 같습니다. 네, 일상 자체를 빼앗겨 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건강도 이야기하셨지만 운동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자, 어쨌든 센터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또 다루고 고민하시는 곳이 센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센터에서는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면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주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SN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감염병 스트레스나 우울 장애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할 수 있도록 한라인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시겠지만 1577-0199라고 하는데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 전문 요원들이 상담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1577은 앞에 번호고 0199는 1세부터 99세까지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0199입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의료진들이 또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또 의료원들 또 아니면 보건소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또 심리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검진이나 상담 서비스들 지금 약 10여 회 이상 현재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서비스예요. 한라인 상담 서비스는. 그래서 네. 새벽에 전화 주셔도 전화를 다 받고요. 뭐 새벽 3시, 4시, 5시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다 받고 있습니다. 네, 1577-0199. 예, 맞습니다. 여기로 네. 전화하시면 되겠네요. 예. 자, 그나저나 이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뭐 IMF 때도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제 변화가 생길 네. 때마다 우리 사회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네. 근데 사실은 미처 보듬지 못하는 사각지대 같은 예. 틈 이런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신체적 건강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 질병에만 연관됐다고 하지만 실제 신체적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 총체적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너무 신체적 건강에만 많은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는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 오히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아쉬움면은 좀 있죠. 그러니까 마음 건강 부분, 정신 건강 영역 자체가 사각지대이자 틈이네요. 예, 전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홍콩에서도 사스가 항상 유행하다가 그때는 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거기에 집중해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실제는 홍콩에서 자살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네. 일본도 동일본 대지진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닥치면 많은 분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분들의 마음 건강을 잘 헤아리지 못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재난 후에 정신 건강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이걸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요령이랄까요? 네.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리듬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나 다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생체 리듬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잠드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울러서 신체 건강을 위한 것도 되지만 혼자만의 활동, 특히 운동을 통해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낮추려고 하는 대처 방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서로 간에 거리들이 약 멀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진 만큼 마음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지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지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거 이럴 때일수록 혼자 있을수록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생활이 늘어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늦게까지 자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먹는 것도 부실하게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서 자신의 생활 전반적인 리듬을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운동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집에서 그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은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 지금까지 수많은 전 세계적 연구를 통해서 뇌의 긴장도를 낮추는, 그러니까 뇌를 건강해 해주는 가장 좋은 것이 뭔가
라고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건강식품, 보조식품 연구를 다 했는데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은 지금까지는 운동과 독서입니다. 운동과 독서. 예. 근데 많은 분들은 거기에 노력하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어떤 뭐 중요한 뭐 좋은 음식들과 뭐 건강 보조식품을 막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건 아직까지도 근거가 없습니다. 네.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운동과 독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신만의 홈 트레이닝을 통한 이런 운동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가는 건 도움이 좀 될 수 있죠. 네, 지지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요즘같이 직접 못 만나는 경우에 예, 전화라도 하고 예, 또는 예. SNS 활동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네. 많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생각나는 친구에게 만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안부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런 메시지를 받고 그러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훨씬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예. 사회적으로는 더 가까워져야 돼요. 예, 그렇죠. 네. 과거에는 우리가 가깝게 살면서 마음은 멀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기가 네. 아닌가 생각도 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이면 뭐 센터에서도 캠페인이나 행사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올해도 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저희가 어렵긴 하지만 이제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사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그런 날인데요. 그래서 도내 14개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또 전라북도에도 전라북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 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는 이제 직접 대면 서비스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 공감 생명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사랑 더하기 에코팩 캠페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뭐 드릴 수는 없지만 에코팩에 올해 도내 아동 청소년들이 이쁜 그림을 그려서 어르신들한테 전달해주는 사랑 더하기 에코팩 캠페인도 뭐 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14개 시군구의 보건소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더하기 에코팩 캠페인. 예. 네. 이게 한마디로 정서적 지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예,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계기로 꼭 당부하고 싶은 점 끝으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감염병이라고 하다 보니까 신체적 건강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와 함께 마음 건강을 좀 챙기는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류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기와 다른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 가족, 부부 관계 또는 동료 관계 안에서의 지지적 네트워크와 함께 마음 건강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힘들고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 특히 전라북도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다. 14개 시군구 보건소에 다 있고 또 1577 0199도 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상열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전주시의 최우중 학예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학예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주시 학예사님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요새 뭐 가장 큰 프로젝트는 전라감염 복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라감염 복원 사업이 이제 2016, 7년
그때부터 이제 착공 시작해가지고 올해 이제 내일이 지금 준공 날짜가 되고요. 내일이 준공입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10월 7일 날 지금 행사를 준공 기념식 행사를 할 건데 지금 그건 어떻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네요. 예, 네.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럼 내일이 준공이면 지금 복원 작업 중에 가림막 설치해놨던데 다 지금 철거를 한 건가요? 네, 작년 12월 달에 철거는 다 했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바깥에서 안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안에도 좀 들어가서 좀 그 관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준공 이후에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될 줄 모르고 지금 8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임시기간 해서 한 달간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확산세가 유동적이군요.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라감영 복원 작업 사실은 이제 하계사님께서도 이 복원 작업하고 내일 이제 준공까지 된다고 하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라감영 복원 사업이 논의된 게 1997년 처음 그때 나왔으니까 그럼 벌써 한 20여 년 지났고 제가 근무하면서 한 10여 년간 지금 이 업무만 계속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라도 천전야사 이 시간에 이 재창조된 전라감영 둘러싼 이야기들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전라감영이 이제 성곽으로 둘러싸인 전주부 안에 있는 관청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주 부성이라고 읍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8만 평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지금 풍남문만 남아 있는데요. 풍남문, 그다음에 서문, 동문, 북문까지 다 남아 있어. 조선시 그 일제 강점기까지 있었고 성곽이 다 일제 강점기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중심 건물들이 이제 그 감영이나 전주 부영 그리고 이제 풍폐지간 그리고 이제 남동쪽 동남쪽에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경기전 이게 주로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그 중심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영이라는 것은 그 감영 또 부영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감영은 뭐고 부영은 뭐예요? 그러니까 감영은 지금 쉽게 말하면 도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청. 예. 네. 그다음에 부영은 지금 시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건 전주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주부니까 이제 부영이라고 부른 거고 감영은 이제 전라도 전체를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지금의 이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 56개 군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그 이제 예하에 있는 군현들을 다 이제 그 통솔하는 그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남의 수도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전라감영이 처음 설치된 건 언제쯤이죠? 감사가 이제 고려 말 때는 주로 이제 그 이제 규차라든지 안찰사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뭐 그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방의 순력을 하다가 기록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1402년에 이제 관찰사 제도가 확립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록에는 명확하게 언제 그 전라감영이 만들어졌다 이런 기록은 없고 관찰사 제도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보면 대략 한 그쯤부터 이제 그 감영의 건물들이 하나씩 저 필요한 건물에 따라서 이제 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시대 들어서 감영이 그렇죠, 이제. 설치가 됐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네. 근데 이 전라 감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 남북도 제주도까지를 포괄하는 네. 그 감영이 전주에 설치가 됐다. 그건 그만큼 전주의 위상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감영은 조선 팔도에 이제 하나씩 있으니까 그런 그 이제 어떤 각 지방의 그 총괄하는 그런 감영이 바로 이곳 전주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미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라도라고 부르는 것은 전주하고 나주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앞자를 네. 따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주가 상당히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좀 큰 도시로서의 기능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히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은 다 수복이 되지만 이 전라도 호남 지역만
이 수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우리가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그 저력을 가진 도시가 우리 전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전주가 이제 풍패지관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왕도 네. 이렇게 왕을 배출한 도시 그렇죠. 이렇게도 이야기되는데 그것도 좀 연관이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이제 조선 왕조의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전주가 뭐 고려 시대 때는 좀 그 직급 그러니까 지위가 좀 약해지는 뭐 그런 단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모이고 어떤 중심적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 전주의 어떤 이런 유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네. 이곳에 그런 행정기관들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라가명을 그 시절에 완영이라는 완영이라고 이름으로 불렀죠. 불렀다고 네. 그랬어요. 그 네. 완영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영은 전라가명의 이제 2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가명인데 거기는 이제 영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사가 집무하는 곳 이렇게 그러니까 전라감사가 집무하는 어떤 관하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명 내에 이제 어떤 시설과 기능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행정부서라고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앞에서. 네네. 네. 뭐 시설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전라감사가 특히 행정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사법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총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시설, 행정 업무시설도 있고 그게 이제 주로 산하당이라든지 내하라든지 관풍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찰사가 이제 이런 직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실급 그 하급 관리자들이 이제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 지원 시설로서도 뭐 여러 군데 검율당이라든지 심약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붙어 있었고 특히 이제 육방의 이속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관찰사의 그 비서죠. 네. 비서 이런 사람들이 뭐 근무하는 공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완산경찰서 부지는 지금도 이제 경찰 뭐 어떤 그런 사법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군사들이 이제 주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거기에 이제 총 책임자가 그쪽에 있었고. 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창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략 한 가명내 조선시대 지도를 확인해 보면 한 50여 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라가명 복원사업 하면서 전라가명 있는 게 이제 옛날 전북도청짜리, 그렇죠. 그 전북도청짜리, 그러니까 완산경찰서 맞은편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지금 복원되는 것도 완산경찰서 맞은편에 있던 도청 자리 중심으로 복원이 된 거죠. 네, 그 이제 조선시대 전라가명은 다른 지역 가명은 임진왜란 전후에 이제 뭐 지역을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내내 그 지금 우리 저 구도청사 부지 그대로 있었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은 지금 구도청사 면적만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완산경찰서 부지까지 네. 다 포함해서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예, 공간 영역이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대략 한 12,000평 정도 되고 현재 복원하는 것은 구도청사 부지 중에 한 8,000제곱미터 정도를 나눠 가지고 네. 주로 이제 전라감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 시설들 뭐 선화당, 내화, 간풍각, 뭐 내산문 이런 정도 지금 복원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라가명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전주 부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리가 남아 있는 게 풍남문이 있고, 네. 그다음에 풍문자리 있는 이제 자리 어디만 있는지 북문이나 동문이나 이런 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까지를 다 뭐 전라가명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중앙동 옛날 구도심에 이제 전주에 큰 그 읍성이 있었고, 네. 그 안에 이제 풍패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라가명, 전주부영, 뭐 풍남문 이렇게 있었죠. 현재 남아 있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주성 하면 또 동학농민혁명 때 전주 화약이 맺어진 곳으로도 유명한데, 혹시 전라가명 복원하면서 뭐 그 당시 녹두 장군의 흔적이랄까요? 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그 뭐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은 되지는 않았고요. 그 이제 문헌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보면 이제 그 동학군과 강군이 이제 뭐 전주 화약을 맺었던 곳이다. 선화당에서. 그래서 이제 뭐 직광소도 설치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 저희가 이제 복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까지 이제 같이 담아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 그때 당시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화당이 주로 이제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는 이런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네. 계획을 했고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구현될 겁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감영터가 자주 옮겨 다녔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 전라감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자리에 계속 있었다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임질이라는 당시에 이 전주만 어쨌든 피해를 안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점령을 안 네, 당한 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온전하게 살아남았었는데 네. 이 전라감영이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 아주 많이 훼손이 네. 됐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건물, 조선시대 때 전라감영에 건물이 없어지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공간 영역이 나눠진 부분. 음. 그러니까 건물들은 이제 그 23부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일본군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부터 건물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했고 네. 결정적인 것은 1921년도에 이제 그 도청사가 하나 건립이 돼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전라북도만 이제 관할하는 도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건물이 대부분 많이 훼손됐고 그나마 남아 있던 것이 이제 선화당하고 관풍각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51년도 이제 화재 사건으로 해서 선화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고 공간의 영역을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저도 이렇게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라감영이 행정의 중심이고 하다 보면 그걸 보통 한 지역에 담아놓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대정정 그다음에 뭐 본정 이런 식으로 지적을 다 나눠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한 지적으로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그 지금 전라감영하고 완산경찰서 앞에 그 사이 도로를 내잖아요. 네. 도로를 내면서 그것도 일제시대 때 난 겁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도로가 그 사이에 이게 내면서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경기전도 좀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기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벽을 허물면서 그 성벽에 나온 돌들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바깥쪽에다 다 넣어버리면서 실제로 네. 경기전을 들어가면 약간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 정전까지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상당히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조선에 대한 그런 흔적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 뭐 그런 작업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그래서 일부러 위치를 그렇게 낮춘 거예요? 네, 좀 네. 그런 생각 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연구가 좀 더 돼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영역도 아마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훼손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건물만 파손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네. 공간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거죠. 근데 선화당이 결정적으로 사라지게 된 건 51년도 한국 전쟁 당시라고요? 네. 네. 그 바로 옆에 이제 그 경찰서에서 사용했던 포탄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창고가 화재가 나면서 이 건물도 같이 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1년도 도청사도 그때 이제 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 이제 새로운 도청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시 지은 게 이제 그때 이제 구도청. 구도청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뼈다귀만 남는. 그렇죠. 이제 다른 지역 됐군요. 같은 경우에는 선화당이라는 최소 선화당 건물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좀 안타깝게 그 화약고 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건물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건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방 뒤에 어쨌든 이제 도청이 거기 그 자리에 자리 잡았고 또 화재 이후에 새로운 도청이 생겼고 그러다 그 도청이 또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 이전을 한 게 언제죠?
그러니까 이전이 2007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죠. 아 2007년도에 네. 그러면 복원 작업이 앞서 2017년에 복원 작업 그렇죠. 이제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도청사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 그 이제 실제로 이제 복원 사업 착수한 게 2017년 11월이니까 네. 한 10여 년간 이제 계속 그 논의를 계속 하는데 크게 이제 쟁점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복원의 규모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구도청사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냐라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사업비에 대한 문제들, 네.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뭐 주요 핵심 건물만 복원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네. 뭐 전체적으로 다 복원을 해야 전라감명 위상이 살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 또 이제 전라감명 그 전체 완전 복원을 하자라고 하면 네. 또 완성기찰서 이전 문제가 또 같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쉽게 이제 그 결정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논의하고, 그다음에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 부분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복원 시점이 다소 늦어진 감이 그렇죠. 있었고, 어쨌든 뭐 서울이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 전주도 뭐 전라감영을 복원하면서 어떤 추구했던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라감영을 복원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도청사 이전에 따라서 구도심이 이제 상당히 낙후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첫 번째가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감영을 복원함으로써 전북 도민이라든지 전주 시민이라든지 어떤 자존감 확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대두가 되면서 이제 전라감영 복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죠. 네. 다만 이제 그 논의 과정이 좀 상당히 오랜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되다 보니까 이제 복원 사업이 이제 조금씩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복원 사업인데요. 그 사업명이 재창조 프로젝트예요. 네. 네, 뭘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복원이라고 하면 그냥 건물만 이렇게 덩그러니 복원해 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창조라는 의미를 붙인 것은 우리가 단순히 건물만 복원할 게 아니고 전라감영에 담긴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거리까지 다 담아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지역 감영에 가면 그냥 단순히 그냥 건물만 보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좀 활용의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재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네. 복원한다라고 해서 가보면 건물만 그것도 그렇죠. 좀 새로운 건물로 네네.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복원이 어떤 의미가 있지? 네. 갸우뚱거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내용물, 뭐 역사나 문화나 이야기까지 복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복원을 합니까? 이제 건물은 그냥 보여주는 것이 건물은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담긴 이제 이야기거리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전시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요새는 뭐 VR, AR 이런 실감형 콘텐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선화당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선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라감사가 이제 집무하던 곳이기 때문에 네. 전라감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안에서 이제 ICT 기술과 접목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걸 다음 주부터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좀 상황 추이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 만들어져 있군요.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전라감영 복원하면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게 선화당이었어요. 그래서 선화당 터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 조사 작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뚜렷한 이 단서가 확인이 안 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정적으로 우연히 발견된 한 장의 그림이
이 선화당 복원에 결정적 계기가 되잖아요.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은 이제 기단 부분은 보통 우리가 그 바닥 위에 기단을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놓고 하다 보면 이제 발굴 조사를 하면 최소 기단 부분은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화당 같은 건물은 좀 위계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그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월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위에 기단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철거하게 되면 밑바닥부터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기단 부분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사진 자료가 그 전부터 이제 뭐 돌아다니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1940년대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네. 알고 이제 계속 접근을 했었는데 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감은 이제 복원할 수가 있었죠, 선화당은. 근데 네. 이제 뭐 그게 건물이 조선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그 다 틀어진 건물이어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원형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들은 이제 다른 가명에 이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해가지고 전라가명이 뭐 자리도 잡고 그다음에 모습도 이제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구한말 미국 공사대리였던 조지 클레이튼 포크의 일기장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 일기장도 하계사님이 좀 발굴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네. 제가 발굴을 뭐 결정적으로 제가 발굴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네. 찾다 보니까 이제 김종영 원장이 이제 사진 자료를 옛날 사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위스콘신 대학에 그런 사진들이 많다. 네. 그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일본 쪽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국가기록원이라든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자료를 계속 찾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 자료가 그렇게 있을 줄 몰랐죠. 그렇군요. 그러냐 위스콘신 대학에 실제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그게 이제 미국 대리공사였던 포크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포크의 문서를 전체적으로 다 그 수집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계속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묶어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일자별로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사무엘 할리라고 하시는 분이 네.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자료를 이제 추려가지고 일자별로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네. 그 기록에 보니까 이제 뭐 사진 자료도 보이고 어디서 사진을 찍었다. 그다음에 전라가명에 와서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했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뭐 당시에 그 일기장이 그 알려지면서 이 전라도 관찰사의 밥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네. 실제로 그 안에 이제 사파 도면도 이게 실려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밥상까지도 실려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전라가명에 와서 이제 그 내가 어떤 그 밥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차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어떤 음식 이렇게 한 9개 정도 그렇게 네. 그려져 있습니다. 네. 자, 흥미진진한 전라가명 이야기 나눠봤는데 내일이 준공이고 원래대로라면 준공 관련 행사를 10월 7일 날 네, 네. 계획하셨는데 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가능할 수가 없네요. 네,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이제 시민들한테 공개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같이 가명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전라가명 둘러싼 비하인드 풀어봤는데요. 전주시 최우종 하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인 가운데 전북 지역은 오늘 저녁 11시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태풍 볼라벤과 이 경로는 유사하지만 그 위력은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의 강풍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생방송 사랑과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